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스타트업의 이슈를 말하는 이슈스 스타트업 털어주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슈스의 반장 주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군시렁 군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플루언서 이타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스의 M을 담당하고 있는 네, 상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막내라서 M인 거죠? 네. 네, 자기 막내 마음대로 M이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어떤 오픈이 정말 제가 쳐다볼 수가 없었는데 제가 웬만하면은 잘 안 오글거리는데, 자, 우리 상디님 오늘 네. 문 열어주셨어요. 이게 무슨 자, 무슨 지시를 하신 무슨 거예요, 짓을 지금? 하신 거예요? 라디오 자, DJ? 일단 라디오 DJ 느낌을 한번 해봤고요. 네. 뭔가 다른 팟캐스트 들으니까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누구요? 이진우 기자요? 이진우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네. 저는 진짜 네. 듣자마자 순간 이준우님이 생각이 났거든요. 나도요. 이진우님은 항상 뭐 어떤 새로운 주제로 얘기를 하시고, 저는 그냥 어떤 건지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개인이 하는 팟캐스트 많이 듣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희도 한번 차분하게 네. 시작해보고자.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건 너무 오두방정이었다? 뭐 이런 건가요? 약간 전혀 트렌드를 읽지 못하고 계시네요. 아, 왜 어떠신데요, 타코님? 저렇게 차분하게 하면은 있던 청취자도 날아갑니다. 항상 텐션을 높이고 그렇죠. 파이팅 있게 네. 잘해야죠. 저는 약간 이렇게 시기를 타지 않고 네. 저만의 캐릭터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독보적인 이걸 캐릭터.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진짜 쟤들 뭐하냐 이런 생각하실 텐데요. 유식한 말로 약간 독불장군이라고 하지 않나요? 독불장군인가요? 아닙니다. 아나모의 독불장군.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있고요. 과연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오프닝으로 하게 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요즘에 이제 굉장히 핫했던 여러 가지 기사 중에 하나가 바로 페북이 토큰을 발행한다, 리브라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혹시 여러분들 기사 보셨나요? 기사를 봤는데 워낙 지금 녹음한 날짜 기준으로 한 이틀 전인가 나왔죠. 네. 그래서 정보가 워낙 없어서 한데 되게 핫했죠. 특히 암호화폐 쪽에서는 네.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그 컨소시엄 자체 업체들이 굉장히 맞아요. 쟁쟁한 업체들이었잖아요. 우버, 리프트 시작해서 비자하고 마스타의 페이팔까지. 네. 엄청난 컨소시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페이스북이 이제 토큰을 발행하겠다는 얘기였죠. 말 그대로 암호화폐, 그렇죠? 암호화폐를 발행해서 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걸 하겠다. 근데 그 토큰을 같이 우리도 쓰겠다라고 했던 기업들이 지금 방금 군신님이 말씀하셨던 뭐 BC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버나 이런 분들, 이런 기업들도 이제 페북이 발행하는 어떤 이 리브라라는 화폐를 우리도 사용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어떤 상징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동안 블록체인이 굉장히 화제도 많이 됐고 뭐 지금도 되게 많은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 그동안 가장 문제로 갖고 있었던 것이 이제 그럼 이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네. 실제 생활에 어떻게 유용하게 쓸 수 있으냐에 대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을 페이스북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테크 기업 중에서는 거의 그렇죠. 메이저 3사 중 한 곳에서 어떤 토큰을 발행을 하면서 그리고 단순히 페이스북뿐만이 아니라 한 27개 지금 얘기 나온 건 27개 정도 기업에서 이 토큰 활용에 적극 참여하겠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던 토큰 생태계가 실제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기대감을 굉장히 증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녹음이 되는 건가요? 소리가 소리 잘 나와? 그래서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 그래서 리브라라는 것은 이제 점성술, 그러니까 이제 별자리에서 저울이라는 뜻으로 공정하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걸로 보인다라는 게 어떤 업계의 평가, 뭐 어떤 그런 거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아닌 자회사 칼리브라에서 리브라를 다루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폐의 영향에 대해서는 이제 일각에서는 금융에 소외된 17억 명,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되게 메이저한 사람들일 수 있죠. 금융업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금융에 소외된 17억 명이 타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하겠다 해서 이제 공개된 백서에도 이런 리브라의 임무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간단한 세계 통화와 금융 인프라
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시를 2020년 상반기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2020년 상반기에 이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실화될까요? 네. 일단은 리브라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네. 일단 간단히 설명하면은 리브라는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비트코인과는 조금 다른 암호화폐예요. 네. 어떤 게 다르냐면은 저희가 알다시피 비트코인은 이 가치 등락이 엄청 심하잖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도 맞아요. 1,000만 원? 하나로 1,000만 원 이상 정도까지 1,100도 넘었죠. 1,100 이상 정도까지 가치가 떴고 근데 연초만 해도 거의 100만 원대에서 맞습니다. 가치가 있었는데 벌써 1,000만 원 넘게 이렇게 뛰는 정말 불확실한 그런 화폐인데 리브라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네. 가치가 조금 연동이 돼, 그러니까 가치가 변동이 조금 없는 거죠. 예를 네. 들어가지고 1리브라에 우리 페이스북 정한 건 1달러로 가치가 고정돼 있는 패킹돼 있다고 하는데 그런 형태로 되는 암호 화폐고 그래서 보통 이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가치 변동이 없다 보니까 좀 안정화가 돼 있죠.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많이 꿈꾸는 그런 대체 화폐, 보통 기존에 있는 저희가 쓰는 일반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화폐로서 쓰일 게 조금 더 용이한 네. 그런 화폐인 거죠. 예. 그러면은 그 말한 대로 어쨌건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암호화폐 중에 이제 비트코인이 가장 대표적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 화폐랑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암호화폐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었던 문제의 허들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아무래도 가치 변동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쵸. 1시간 전에 내가 1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게 콜라 한 캔인데 갑자기 1시간 뒤에는 갑자기 내가 소나타를 살 수 있다 그렇죠. 하면은 당연히 아무도 소비를 안 하겠죠. 왜냐면 맞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변동성에 되게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은 약간 예전에 달러가 했었던 것처럼 근본이제처럼 금과 달러가 연동됐었던 것처럼 이번에 달러와 코인을 연동을 함으로써 약간 그 안정성을 갖고 가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일단은 합의가 되어 있었다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되게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거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어떤 한계점에 부딪히게 될까요? 실제적으로 액션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액션화요? 그러니까 실제로 운영하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은 네. 게 일단은 이게 큰 기업에서 페이스북이 미국에서 많이 공격받고 있는데 큰 기업에서 암호화폐라는 그런 중앙 정권이 네. 권력을 쥐고 있는 그쵸. 화폐 시장에 진출하는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목표는 2020년도로 한다고 하지만 아직 그런 기득권층의 그런 자기 권력 문제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진행이 될지 조금 미지수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아직은 속도 부분 어떻게 보면 화폐처럼 쓰려면 결제가 빨리 나야 되잖아요. 특히 요새 이렇게 그렇죠. 결제가 정말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대에서 아직은 이게 비자만큼은 그러니까 기존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빠르지만 기존에 저희가 쓰는 비자나 마스터나 이런 카드사보다는 확실히 처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극복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기술적인 한계에 일단은 부딪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적으로 이렇게 빨리 되진 않을 것이다. 저는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블록체인이 조금씩 변동하겠지만 블록체인의 안정성은 입증이 된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결제량을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비자는 전 세계적으로 했는데 만일에 그 결제량이 국가별로 조금 분산을 시켜놓으면 충분히 지금도 가능한 거래가 충분히 10초 안에 다 결제가 되는. 근데 약간 그쵸. 근데 국내 그러니까 한 국가 내에서 하면 되는데 약간 이거에서 밀고 있는 특징이 해외 송금이나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그런데 만일에 이게 해외 송금이 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외환법에 굉장히 위법으로 걸릴 확률이 높아서 맞아. 그래가지고 이게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외환법 때문에 기존의 네. 법 때문에 또 국가에서는 통제를 못하니까 막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해외 결제는 이런 거는 이제 분명히 정치적인 이슈랑 맞물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쨌건 통화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힘을 줄 수 있는 게 사실 미국이 이 세계 경제를 움켜쥘 수 있었던 건 사실 달러의 어떤 통화 역할이기 때문인데 과연 이제 페이스북도 미국 회사니까 이런 어떤 내부적인 움직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또 국가 간의 어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수합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초가 주목되죠. 저는 근데 그 회사 중에 컨소시엄 중에 결제 회사 세 군데가 동시에 들어갔다는 게 약간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뭐 마스터 한 느낌. 비자 이런 거 말씀하신 거기에 거예요? 페이팔까지. 페이팔. 만일에 페이팔만 들어갔으면 정말 기술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느낌인데 세 개가 동시에 들어갔다는 거는 어떻게 한번 그냥 발을 담가 놓고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어서 일단 소외되지는 않겠다. 뭐 그런 정도의 네네, 느낌이다. 결제 회사 사실 쪽은 블록체인 업계, 특히 암호화폐 업계에서 페이스북 같이 약간 진짜 빅 플레이어가 들어와 준다고 하면은 뭐가 됐든 파급력은 있을 테니까 뭐 네. 비자랑 마스터 입장에서는 당연히 발을 끼고 싶겠죠. 맞습니다. 저는 그보다는 사실 이제 블록체인이 갖고 있었던 어떤 기본 정신은 탈중앙화인데 네. 전체적으로 지금 블록체인 산업 자체는 약간 중앙화 쪽으로 많이 맞아요. 방향을 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페이스북이 이렇게 컨트롤한다라는 거는 페이스북이라는 중앙 센터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러면 기존에 비트코인이 어떤 추구했었던 백서에 써놨던 그 탈중앙화에 대한 거는 좀 거리가 생기지 않나 좀 싶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코인이 나중에는 추구하는 방향은 공개 코인, 그러니까 비인가 코인인데 지금 이런저런 한계 때문에 인가 코인으로 먼저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백선에는. 그렇습니다. 네. 아직 저는 사실 아직 백서를 안 읽어봐서 백서 읽어보셨어요? 네, 한글로 번역된 걸. 네. 네. 어떠셨어요? 그냥 백서 느낌이 그냥 맞는 말만 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앞에 뭐 머리말 느낌이라서. 실제적으로 근데 나온 정보는 크게 많지 않은 느낌. 그러니까 언제쯤 시작하고 어떤 스타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대략적인 가이드라인 느낌이라서. 저는 좀 약간 상징성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존에 뭐 다른 페이스북도 이 암호화폐 얘기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거든요. 몇 년 전부터 뭐 어떤 담당자를 뽑았다, 뭐 회사를 만든다, 프로젝트를 꾸린다 했는데 나온 거 보면은 일단은 시동인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에 하는 것 중에 약간 많이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발표지 않았나. 그러니까 약간 페이스북이 이제 뭔가 돌파구가 없어서 그렇죠.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뭔가 이렇게 짜잔해야 될 시기인데 이렇다 할 것이 없으니 일단 소위 말해서 질러보는 어떤 느낌이 있다라는 건가요? 저는 약간 이게 너무 정쟁이 될 것 같은 게 요새 페이스북이 그 미국 민주당에서 많이 공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떡밥을 던진다는 게 좀 잘한 걸까 싶기도 하고 오히려 시선을 이쪽으로 돌릴 수도 있죠. 그런가요? 근데 약간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 뭉뚱그려서 나쁘게 몰고 있다 보니까 이거 좋은 방향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작업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내년 상반기에 이게 런칭이 되겠다는 거는 올해 말까지 개발을 거의 끝내고 내년 상반기에 를 해야 될 텐데. 다 모든 앱에 미국 똑같이 내에서 먼저 시작한다고 적용을 시키겠다. 앱을 만드는 기간이 한 몇 달 잡으면 그 느낌이 좀 있어서. 근데 모든 개발은 원래 스케줄을 늦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는 대략적으로 태스크 위주로 가서 잘 맞춰지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무엇보다 지금 페이스북 광고를 리브라로 결제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되게 저는 재밌게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국내를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디지털 마케팅 광고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게 페이스북과 이제 구글인데 그 중에서 페이스북의 어떤 구글 광고를 리브라로 구매를 한다. 결제 규모가 적지 않으니까 만약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일단 초창기에는 약간 광고 결제 수단으로서 좀 시장을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뭐 가두리라고 해야 될지 뭔가 좀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그런 식으로 좀 파워를 좀 조금씩 만들어 갈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리브라라는 이름처럼 공정하게, 과연 공정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미 페이스북이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그죠? 아까 우리 타코님 얘기했던 탈중앙화를 위배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고, 아직은 어쨌건 우리 군신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 이제 이게 론칭이 된 지 얼마 안 되고 아까 발표가 된 지 얼마가 안 돼서 백서 발표가 된지 백서 발표하면 보통 서비스 나오기 전에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저희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한번 어쨌건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해서 아마 한번 모르긴 몰라도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지금 엄청 난리 났을 거예요.
그리고 되게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래 내가 가는 방향이 맞구나 막 이런 느낌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상징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 주제 토크는요.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G세대, Z세대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Z세대가 뭔지 또 Z세대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해보고 약간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Z세대의 어떤 스타트업, Z세대를 타겟으로 한 스타트업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오늘은 틱톡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틱톡 어떤 서비스인가요, 여러분? 틱톡은 이제 한 15초 내외에 되게 짧은 영상을 공유하는 네. 약간 그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고요. 네. 지금 G세대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틱톡 어느 나라 건가요? 저희가 알기로는 중국 중국 업체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살짝 또 준비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틱톡이 어떤 미국 회사를 이렇게 인수했다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런 어떤 절차들. 예전에 이제 틱톡이 약간 중국 쪽 중심으로 좀 발전을 했고요. 네. 미국 쪽에서 뮤지컬리라는 네. 비슷한 유사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전 세계적으로 10대들 당시에는 이런 짧은 영상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었어서 두 스타트업이 되게 잘 되고 있었는데 그 틱톡이 뮤지컬리를 인수하였죠. 그러면서 이제 뮤지컬리가 업데이트될 때 인수 후에 틱톡으로 바로 업데이트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이런 짧은 영상 네. 쉐어는 틱톡에 지금 유일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틱톡 활용해 보셨어요? 자, 저는 진짜 예전에 깔았다가 어플을 깔았는지도 몰랐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봤는데 사실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의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상디님 어떠세요? 약간 틱톡보다는 저는 그게 그냥 콰이라고 네. 콰이가 약간 틱톡이랑 비슷한 서비스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짧은 영상을 필터를 통해서 찍는 서비스고 그걸 공유하는 서비스인데 네. 콰이가 그때 한번 유행을 좀 불었어요. 아. 그러니까 틱톡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Z세대에 포커싱 된 것 같고 네. 콰이 같은 경우는 그냥 연령대 가리지 않고 확 돌았던 것 같은 게 아. 한창 연예인들이 어. 제가 봤던 거는 어느 인스타를 보다가 어. 제가 수지 씨를 팔로우하고 있는데 네. 수지 씨가 어. 그 콰이 어플 보통 이런 틱톡도 쓰면은 그 로고가 바뀌잖아요 그 영상에 콰이 어플 로고가 바뀐 걸 보고 콰이를 몇 번 써봤죠. 근데 틱톡을 나왔을 때는 저는 생각보다는 감흥은 없었는데 저희도 이쪽에 업계에 일하다 보니까 네. 좀 관심을 갖고 많이 봤었죠. 아니 왜냐면 상대가 영상 콘텐츠 관련한 어떤 일을 하고 네. 계시잖아요. 물론 셀럽 중심인 걸로 네네. 알고 있는데 이 콰이 사실 저 잘 모르는데 그게 네. 뭔가요? 콰이가 당시에 뭐로 유명했으면 더빙 어플로 되게 유명했었어요. 그게 그거군요. 드라마 대사 더빙 어플 네. 해가지고 이제 오디오나 이제 밑에 자막으로 드라마 대사를 이렇게 하고 네. 그 영상으로 내가 스스로 셀카를 찍는 방향으로 해서 연기를 하는 그런 재미있는 놀이가 됐었죠 당시 콰이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틱톡. 자, 틱톡의 주요 타겟이 Z 세대인 거 맞나요? 거의 지금 저는 이제 같은 Z세대로서 네. 틱톡을 않죠? 틱톡을 좀 사용하고 있는데 네. 사용한다기보다는 이제 좀 보고 있었는데 네. 대부분 되게 젊은 학생 친구분들 아니면은 이제 대학생이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네. 일부 이제 개그맨들이나 연예인분들이 좀 어떤 인플루언서 같은 형태로 해서 좀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 네. 이외에는 대부분은 정말 어린 친구들이 많고 실제로 그 유치원, 미취학 아동 정도 돼 보이는 친구들도 거기에 춤추는 영상이나 이런 거 많이 올리더라고요. 부모님이 도와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되게 확실히 연령대는 그동안 봤던 거랑 많이 다르고 인스타그램 기준으로 해도 굉장히 낮더라고요. 굉장히 낮다는 네, 연령대가 사용 연령대가 네, 굉장히 낮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틱톡은 15초짜리 짧은 동영상을 올 수 있는 쇼트 비디오 플랫폼이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고요. 한국에서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난해 10월, 그러니까 2018년 10월에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를 제치고 최다 월간 다운로드를 기록했다라는 어떤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 대신에
이제 움짤 많이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짧은 동영상을 아예 이모티콘처럼 사용하는 Z세대의 특징상 이 틱톡도 역시 그러한 어떤 니즈를 반영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틱톡이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짧은 거라서 그런 걸까요? 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 회사를 좀 보면은 네. 이 회사 아까도 말씀드린 중국 회사긴 한데 네. 바이트댄스라는 회사예요. 바이트댄스요? 네, 바이트댄스 이 회사에서 크게 하고 있는 서비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틱톡이고 원래 이거 나오기 전에 했던 서비스는 제 발음이 좀 잘 안 나오지만 진루타오타오라고 중국어다 보니까 조금 발음이 안 좋은지 이해해 주십시오. 네, 진루타오타오라고 이 회사가 원래 이 아이덴티티가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회사예요 원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틱톡이란 것도 뭐 필터도 어떻게 보면 기술 중에 하나지만 네. 그런 추천 알고리즘, 개인 알고리즘으로 사람이 원하는 맞는 컨텐츠를 계속 추천해주기 때문에 좀 발전한 것 같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진루타오타오라는 그 서비스는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기자가 전혀 없고 네. 기존 온라인상에 있는 뉴스를 큐레이션 해가지고 개인화시켜서 자기가 보고 싶은 그 뉴스들을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였고 저희 회사에서 중국 직원이 있었는데 네. 그 직원 말로는 젊은 애들은 다 진루타오타를 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유명한 뭐 몇 년 전 인민일보 얘기인가요? 최근 이거는 이 회사 자체가 7년밖에 안 됐어요. 이 서비스도 아직 진루타오타오는 중국에서 1등 뉴스 필요 서비스로 잘 나가고 있고 네. 어쨌든 중국 사람들도 좀 세대 차이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좀 세대 차이가 있는 게 좀 한 3 너무 일반화할 수 있겠지만 그냥 제가 드는 관점에서는 한 네. 40대 정도 되면은 중국 공산당에 좀 충성하는 경향이 좀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뭐 중국에서 유명한 그런 인민일보는 황구시보 이런 거를 그냥 맹목적으로 보고 믿고 한데 이 젊은 친구들 뭐 30대, 20대 친구들은 조금 그 뭐 저희가 유명한 그 천안문 뭐 사태 뭐 이런 게 터지면서 네. 약간 그런 정권에 대한 반감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탈피한 서비스들을 많이 이용하죠. 거기 대표적인 주자가 진루타오타오였고 근데 약간 정치적인 성향이 좀 많이 띈 그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거 기반으로 하다가 틱톡이라는 서비스를 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켓컬리 그 뮤직컬리를 인수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 확 커가지고 지금은 월 사용자 수가 한 5억 명 정도 그러네요. 하는 큰 서비스가 됐죠. 예. 그러네요. 진르타오타오 해가지고 매일 진르가 매일매일 타오 머리 기사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 헤드라인 같지.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진르타오타오네요. 원래 이런 거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인수합병하면서 좀 더 늘어나는.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좀 신기한 기술로 풀었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뭐 당연히.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인공지능 회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언론상에서는 그냥 단순히 뭐 Z세대 포커싱을 맞춰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냥 트렌드 따라서 많이 표현하지만 그 백엔드 부분에는 그런 출처 알고리즘 이런 부분이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밀리지 않을 정도로 엄청 기술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발 인력도 엄청 많은 회사고 근데 지금은 알려진 게 대부분 뭐 필터나 그 약간 요새 마케팅을 많이 해요. 연예인 마케팅을 하든 인플루언서 마케팅 하든 제 주위에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하는 회사 얘기 들어보면 네. 틱톡에서도 그 인플루언서는 제한이 많이 들어온대요. 너희 우리 앱 써주고 뭐 인스타에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제한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처럼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까지 TV까지는 아니어도 그 유튜브에서 저희가 유명한 야놀자 광고처럼 무한히 광고도 많이 나오고 뭐 젊은 사람들 타겟으로 광고를 많이 하고 지금 유저 확대를 많이 노리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런 식으로 많이 크게 성장하는 그 SNS는 없다 보니까. 예. 근데 가끔 이제 무료 앱들 쓰다 보면 광고가 뜨잖아요. 네네. 거의 거기에 5분의 1 정도는 틱톡 광고였던 것 같아요. 정말 틱톡 광고 많이 보는 하는.
이 터우타우 지금 그러니까 틱톡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회사를 만든 터우타우의 장희밍 CEO가 5번째 창업 작품이라고 하네요. 이 터우타우가. 그래서 이전 창업 경험이 녹아든 것이고 뭐 원래는 온라인 그 열차표 구매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하면서 그런 이제 검색 로봇 그러니까 검색 그 엔진을 하다가 이제 알고리즘을 설계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나아갔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런 추천 앱들을 쓰면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뮤직컬리는 립싱크 영상이 위주였고, 틱톡은 댄스 영상이 위주였는데 틱톡이 뮤직컬리를 인수했잖아요. 근데 저는 인수하고 나서도 보면 립싱크 영상보다는 저한테 거의 댄스 영상이 위주인 것 같더라고요. 혹시 다른 분들은 틱톡 얘기하시는 거죠? 네. 되게 다양한 영상이 뭐 당연히 그 댄스 영상도 많이 올라오는데 립싱크 영상도 많이 립싱크 그러니까 올라오나요? 요즘 더빙도 되게 많이 하고요. 네. 아까 얘기하셨던 그 콰이 같은 약간 더빙 영상도 많이 올라오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재밌는 영상, 강아지 영상도 네. 많이 올라오고 사실 카테고리는 되게 다양하게 많이 맞습니다.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틱톡은 제가 봤을 땐 지금은 뭐 시작은 댄스 영상으로 시작을 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뭐 거의 모든 형태의 재미라는 요소를 갖고 있는 영상은 다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틱톡 보면 좀 신기했던 게 그러니까 틱톡 플러스 요새 최근에 그 저희가 오늘 논의하는 이 Z세대에 좀 네. 특이했던 점이 정말 끼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크게 느꼈던 게 제가 또 그 엔터 쪽 업계에 일하다 보니까 네. 많이 느꼈던 점이 요새 유튜버 중에 그 뭐 땡땡아 약 먹자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아, 네네. 플레이어 바뀔 수 없어도 약사 출신이신데 이 K-팝 댄스를 원래는 리뷰하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큰 이슈됐던 게 그 미국인가 유럽 가가지고 그냥 커버 댄스 단체로 모여 커버 댄스 추려고 했는데 그 근처에 뭐 한 몇천 명씩이 모여가지고 단체로 막 커버 댄스 치는 거 보고 이슈가 됐는데 그분이 이제는 국내 투어도 돌아요. 예를 들어 뭐 대전 가고 대구 가고 부산 가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 자기 유튜브에 올리는 거죠. 자, 저 여기에서 커버 댄스니까 모이세요 하면은 그 Z세대 친구들이 뭐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거의 모여요. 한 몇백 명, 몇천 명씩 모이면은 이제 어떻게 영상을 나오냐면은 노래를 랜덤으로 틀어요. K-팝 노래 위주로 랜덤 틀면은 K-팝 위주죠. K-팝 노래 틀면은 그렇죠? 이제 그 노래가 나오면 그 노래 춤 아는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한 5초 정도 춤을 추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또 자기 아는 노래 나오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솔직히 춤을 어떤 노래의 춤을 아는 게 출 수 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친구들이 대부분 노래를 다 나와 춤을 추는 거 보고 솔직히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요즘에 아는 형님 같은 데서 그냥 솔로 버라이어티 이런 데서도 뭐 노래 딱 나오면 아는 사람 나와서 뭐 노래 불러 이런 건 어쩌면 노래인데 이제 우리 친구들은 노래뿐만 아니라 이제 춤으로도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을 만큼 인지가 높아졌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노래보다 조금 솔직히 더 춤이 조금 더 힘들잖아요. 어렵죠. 난이가 높은데 친구들이 그렇게 할 정도로 약간은 끼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표현이나 개성을 표현하는 그런 게 좀 보편화돼 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 틱톡 같은 거 보면 솔직히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지? 뭔가 사진은 저희가 알다시피 좀 정제화돼 있잖아요. 약도 많이 약치다 보니 필터도 많이 하고 보정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거는 약간은 좀 뭔가 그 경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막 모든 게 다 드러나고 그런 부분이 저는 이걸 어떻게 찍어서 올릴까? 소위 말해서 민망하지도 않는지 창피하지 않는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우리랑 확실히 Z세대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 그것보다 단체로 커버 댄스 추면 좀 카메라가 멀리서 잡기 때문에 얼굴은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 춤추는 게 솔직히 쉽진 않죠. 전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정도 숫자가 모이지? 라는 거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인플루언서인 거죠, 그분도.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이제 내가 여기 갈 테니 나와라 했을 때 그만큼 나오는 거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끼가 많다라는 게 저도 너무 동의하는 게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가서 놀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맞아요. 놀이가 되니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틱톡 같은 거 보면서도 정말 재밌는 친구들도 많고 정말 창의력인 친구들도 많고 사실 그 유튜브 영상이랑 다르게 틱톡은 거의 근접이기 때문에 얼굴이랑 다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재밌게 자기들끼리 놀이를 하고 또 그거를 단순히 놀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약간 콘텐츠화해서 자기 어떤 플랫폼에 올리는 이런 행위를 되게 거리낌 없이 재밌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틱톡은 계속 성장을 당분간은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틱톡이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Z세대 열광적인 지지죠. 그래서 사용자 분포 자체가 10대가 40%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한 60%를 20대가 25% 나머지 30, 40대가 조금씩 갖고 있어요. 아마 30, 40대는 자기 자녀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가입하지 않았을까? 저희 같은 업계 종사자. 그렇죠. 저희 같은 노력하는 이용자. 그렇죠. 그런 어떤 시장 조사, 그렇죠, 리서치 이런 사람들이 눈팅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Z세대가 이렇게 쓰는 것들, 그래서 15초의 짧은 영상, 그리고 음악이나 코믹, 그리고 댄스 위주의 어떤 그런 것들인데, 자, 과연 그러면 틱톡은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어쨌건 스타트업이든 기업이든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결국 말씀하셨던 것처럼 틱톡은 이제 플랫폼인 거고요. 네.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스냅챗 모두가 그랬지만 결국 이제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게 관건이고 맞습니다. 플랫폼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익 모델은 결국 광고 상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칸 라이언즈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광고 업계에서는 되게 유명한 그렇습니다. 그 페스티벌 행사인데 깐느. 네, 깐느 라이언. 깐느죠. 근데 거기서 이번에 올해의 가장 집중을 받는 게 틱톡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사실 그 전까지는 어. 틱톡이 제대로 된 수익화를 못했었대요.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못하고 있었는데 올해 이제 깐느 라이언즈 페스티벌 다 가면서부터 틱톡이 제대로 광고주들한테 PT도 좀 하고 자기네들 플랫폼을 통해서 광고 매출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수준까지 됐냐면은 페이스북이랑 구글과 약간 이제 동급이 된 거죠. 사실 그만큼 그 정도의 어떤 플랫폼 파워가 생겼다. 생긴 거죠. 네, 지금 네, 그렇게 해서 여러 브랜드들이 이제 틱톡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틱톡 지금 현재도 광고가 있어요.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틱톡을 보다가 광고가 한 번씩 올라오는데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광고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어요. 왜죠?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네. 광고를 만들어놨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업 광고 담당자, 캠페인 담당자의 어떤 역량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했을 때는 딱 보면 광고라는 느낌이 바로 나오거든요. 사실. 근데 틱톡은 보면서 가끔 이게 그냥 다른 사람이 올린 그 포스팅 중 하나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그 잘 녹아 있어요. 내가 광고를 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잘 못 받고 서서 광고라고 느껴도 그냥 보게 돼요. 그렇게 그 틱톡, 짧으니까. 네, 틱톡의 톤의 매너를 딱 맞춰서 광고를 하고 캠페인을 그게 약간 만들었기 이질감이 때문에. 없이 네. 자연스럽게 한 게 그게 기술이고 기획이네요. 그리고 굉장히 기획을 잘한 것 같고 사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는 치폴레 되게 멕시칸 음식으로 네, 되게 유명한 치폴레랑 네, 마코 앤소니 트루 프로페셔널이라고 이제 헤어 프로덕트 제품 파는 그래요? 업체인데 이제 거기서 바이럴 마케팅을 해서 틱톡을 통해서 또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았다라는 뭐 얘기도 있고 해서 결국 틱톡도 이제 광고 모델로 수익화를 하는 게 아마 올해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근데 아직 턴어라운드는 못한 거죠? 못한 네, 것 같은데요. 아직은 안된 것 EP는 같아요. 안 네. 네. 그리고 주 타겟층이 10대이기 때문에 이 10대가 수입이 있는 경제 생활을 하는 10년간은 좀 BP 넘기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아니 넘길 오히려 충분히 지금 가능할 것 같다고 그럼요.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거죠. 광고 수익은 10대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광고 주인 기업 쪽에서 그렇죠. 낼 테니까. 네. 근데 그 광고를 10대 대상으로 하는 광고는 그렇게 구매가 비용이 비싼 거나 지세대를 너무 무시하시는 발언 아니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10대의 구매를 예전에는 부모의 중심으로 했다면 지금은 지세대가 주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좀 약간 기우에 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광고 단가가 절대 작지 않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틱톡이 지금 뭐 한 10대에서 뭐 20대 중반까지라고 생각을 해서 광고 단가가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더 비쌀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딱 그 네, 타겟층이 모여 있는 곳이 많이 있기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 지세대에서 이슈가 되고 핫해지고 쿨해진다는 인식을 하면은 그건 분명히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도 올라갈 거를 알고 지금 기업들은 지세대 잡기 위해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광고 단가는
높으면 높아지게 결국 낫지 않을까. 그리고 뭐 지금 어쨌건 이게 틱톡이 중국 서비스라고 네. 이제 기반을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자면 어쨌건 중국의 지금 지세대는 기존에 한 명,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소황제. 중국이 그게 풀렸지만 이제 기존에 한 명만 아기를 낳을 수 있었던 그 산하 제한의 한 명들이거든요. 그러면 어쨌건 소비력이 굉장히 크다고 제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넘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 틱톡이 뭐 이게 수익화보다는 이용자 확산에 이용자 확산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실제 생각해요. 5억이라는 숫자가 작진 않지만 솔직히 큰 숫자는 아니거든요. 만약 글로벌 서비스 생각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유튜브만 해도 맞아요. 10억 가까이 되고 맞아요. 페이스북도 20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네. 틱톡은 그 정도 시장은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를 내는 게 조금 더 우선이지 않을까. 왜냐면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대, 20대 그러니까 그런 플랫폼 사업자가 보는 10대, 20대는 네. 뭔가 수익화의 타겟이 되라기보다는 그 이용자 확대 재생산을 만드는 그런 바이럴 요소. 예를 들어서 10대, 20대들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이 낮고 얼리 어답터다 보니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고 그 서비스를 공유하고 친구들과 나눠서 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보지 않을까 수익화 대상보다는. 맞아요. 그리고 네.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가 아까 그 바이트 댄스 얘기를 하면서 그죠? 진르 그거 얘기했는데 그 뭐죠? 진루타오타오. 네. 인공지능 뉴스 네, 큐레이션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 생각이 드는 게 결국 이 바이트 댄스의 큰 그림 중에 하나는 어쨌건 얘네들이 지금 영상, 얼굴 결국에는 이 영상 인식 뭐라 하죠? 얼굴 인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면 인식 그죠? 같은 안면 인식에 대한 인공지능을 위한 어떤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그쵸, 들기도 그럴 수도 했어요. 있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결국 플랫폼이라는 건 결국 데이터를 가지고 재생산해내는 서비스, 뭐 그런 거 정확도 이런 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어쩌면 틱톡은 그것 자체로 수익화 자체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지금 틱톡 입장에서는 외연 확장 당연히 중요하고 이용자를 앞으로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수익화도 되게 집중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계속 서비스를 유지를 하려면 특히 계속 이용자가 늘어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 거고 그럼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광고 업계는 이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경험을 했어요. 네. 이 플랫폼이 초창기에 그 유저가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었을 때도 앞으로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고 지금 넥스트 인스타그램이 그리고 넥스트 스냅챗이 틱톡인 거는 지금 모든 업계에서 아마 갖고 있는 공유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틱톡이 지금도 수익화에 대해서 전력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수익화를 가지고 뭐 투자를 확대하고 네. 그다음에 자신의 기술 개발이나 마케팅 홍보 효과를 더 늘리고 그리고 원래 광고에서는 영상 광고 단가가 제일 비싸요. 그쵸. 유튜브 배너보다는 유튜브 영상 광고가 제일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화는 너무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하는 생각하면서 저는 광고업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요? 좀 만약에 제가 틱톡에 광고를 한다고 하면 타겟이 지금 G세대잖아요. 그러면 G세대는 동일한 예전처럼 뭐죠? 그 교복, 겨울 교복, 검은색 파커, 패딩, 롱패, 그 브랜드 뭐지? 노스페이스. 노스페이스처럼 스무고개. 요즘 단어가 생각 안 나서 스피드 게임이었나요? 요즘 그럼 G세대는 그렇게 동일한 옷이 아니라 좀 다른 스타일의 옷을 원할 건데 그럼 브랜드 광고는 되지만 제품 광고는 되게 하기 힘들겠다? 오히려 반대로 제품 광고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아니 그럼 똑같은 옆에 있는 애가 입고 있는데 나는 별로 사고 싶지 않아. 뭐 개인화해가지고 그 사람에 맞게 광고를 싸주면 되죠. 네. 그러면 그 개인은 너무 종류가 많지 않나요? 광고 그 영상을 다양하게 찍어놓고 그 취향에 맞춰서 뭐 어떤 광고 그 틱톡에서 어떤 광고 서비스를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그걸 개인화 추천 형태로 해서 하면 될 거고 오히려 브랜드보다는 제품 광고 형태로 하는 게 아마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역시 광고를 하면 안 되는군요. 저는. 네. 그래서 어쨌건 틱톡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류의
일들을 하고 있군요. 그죠? 이걸 왜 하는지는 정말 잘 모르겠지만 이 틱톡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해시태그가 뭐 오늘 추천 영상에 뜨길 바라며 뭐 약간 이런 거가 나오던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코님?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이 친구들도 틱톡 하시는 친구들도 이제 팔로우가 많이 느는 게 자신 어떤 역량 그리고 뭐 더 많아진다면 이제 전문적인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싶어하고 저같이 지금 크게 계정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추천 영상만 보는 형태에서는 네. 그 추천 영상에 들어와야지 계속 노출수가 뜨고 그런가 그러면서 봐요. 조회를 또 받을 수도 있고 뭐 팔로우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그런 해시태그가 되지 않나. 근데 결국 이게 인스타그램의 영상 버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의 영상 버전. 예, 비디오 컨텐츠 버전이 된 것 같아서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인스타그램 스토리랑도 유사한데 UI UX 방향부터 아예 반대기 때문에 맞아요. 달라요. 그것도 되게 생소하지만 신선하더라고요. 네, 아시겠지만 인스타그램 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죠. 근데 맞습니다. 이제 틱톡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위로 이제 올라가면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방향 UI UX도 아예 다르고 아마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지금 최근 스타트업에서는 그래도 좀 건드릴 만한 네. 되게 좋은 건데 그게 아마 틱톡으로 좀 꽤 많이 넘어오지 않을까 아까 상진님 말씀하신 것처럼 될 것 같습니다. 상진님 어떻게 뭐 생각하세요?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플랫폼 사업자들이 하는 방식이 처음에 유저 확대해서 유저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광고 비즈니스로 넘어가서 광고를 보여주다가 두 번째는 결국 쇼핑까지 가서 궁극의 최고 수익화를 하는 부분으로 가는데 인스타그램도 지금 그래가지고 쇼핑 영역까지 온 것 같고 아마 맞아요. 틱톡도 그런 단계를 밟지 않을까. 아직은 천천히 광고를 나오면서 나중에는 쇼핑까지 어떻게 보면은 영상 기반의 서비스다 보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무섭기도 하고 변경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어떤 개인에 대한 개인화하면서 데이터를 얻는 부분에서 사진보다는 영상이 더 얻을 데이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도 기존의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이런 서비스보다 더 고퀄리티의 데이터를 확보하지 않을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좀 무궁무진하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고 회사죠. 네. 그러면은 이런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규모가 커서 틱톡은 그렇긴 한데 이런 틱톡의 서비스에 대응하는 어떤 기업들의 어떤 움직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득 궁금해졌어요. 물론 우리 방송이 뭐 광고주나 이런 사람을 위한 방송은 아니지만 과연 틱톡 같은 이런 플랫폼이 바뀌었다는 거는 광고주나 광고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마케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채널을 하나 더 늘었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약간 네, 담당자 그렇죠. 입장에서는 한숨이 나오겠죠. 왜냐면 회사에서 분명히 야, 이 채널도 해봐 이럴 거니까. 또는 이거 자체를 설명하는 것부터 어렵겠다. 이 의사결정자한테 이게 틱톡이란 뭐냐면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Z세대를 이해하는 정말 어려운 키워드네요. 사실은 저는 유튜브에 이제 띠에가 나왔을 때도 와, 띠에 보면서도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기획과 뭐 촬영과 편집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거는 뭐 너무 쉬운 거였고 틱톡을 보면서도 친구들이 같이 막 춤추고 이러더라고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건데 또 이러면 또 꼰대 같겠죠? 자. 그리고 되게 틱톡에서 유튜브로도 많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틱톡에서 뭐 재밌는 영상을 보는데 그분이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어서 그분의 유튜브 채널로 좀 이동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그럼 유튜브가 이제는 조금 더 긴 컨텐츠. 그렇죠. 이제 좀 다양한 컨텐츠가 15초 있고, 이상의?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도 쓰더라고요. 아직은 틱톡에 그 컨텐츠 올리는 크리에이터한테 수익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 없죠. 여태까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은 확인을 못해요. 그런 부분이 좀 핵심일 것 같아요. 어쨌든 유튜브가 크게 떴던 이유고 그다음에 좋은 컨텐츠 계속 들어왔던 이유가 맞아요. 크리에이터한테 합당한 보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놓쳐가지고 네이버가 맞아요. 지금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거고. 근데 그거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게 이게 지금 15초니까 사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뭐 5분에서 뭐 길게는 50분 5분 뭐 하겠지만 어쨌건 예를 들어 지식이든 뭐 자기 취향이든 뭐 맛집이든 좀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틱톡 자체는 내용이 없잖아요. 진짜 그냥
어떤 이미지 소비에 불과할 텐데 그거를 크리에이터한테 뭔가 보상해 준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요? 보상이 애매하죠.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 영상 시작이나 중간에 광고가 나오는데 그렇죠. 틱톡은 15초 내 그 영상에서는 손을 안 대고 영상이 추천 영상 넘어가면서 그 사이에 보여주는 광고잖아요. 이거 진짜 애매한데요. 사용자한테 리워드를 주는 게. 그러니까 과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실 상디가 얘기한 건 크리에이터들의 어떤 더 그 유입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런 어떤 보상을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꼭 직접적인 보상이 아니어도 인스타 같은 경우도 계속 크리에이터를 요청했던 게 프로필에는 링크가 삽입할 수 있는데 게시물에는 링크 맞아. 삽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 자기가 컨텐츠 보여주고 그다음 그 흐름을 통해 가지고 링크까지 넘어오는 그 흐름이 끊겨가지고 이슈가 많이 됐는데 최근은 그래가지고 뭐 쇼핑 태그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체크아웃이라고 아직 미국에서밖에 안 되지만 거기서 직접 결제까지 할 수 있는 그 기능까지 붙이고 있는 거 보면은 인스타그램이 결국은 크리에이터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크리에이터 돈 벌 수 있는 창고들을 계속 제공해 주는 거와 같이 틱톡도 그런 기능이 조금 더 추가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뭔가 그런 커머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연결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보니까 그 인플루언서들의 수익 창출을 좀 틱톡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을 할 때 기부를 좀 받을 수 있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틱톡에서 수수료를 좀 가져가지만 이제 그 부분은 좀 약간 미비하긴 하지만 약간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인플루언서들은 결국은 이제 기업 후원 광고를 받는 게 돈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틱톡 인플루언서라면은 기업 자기가 유치한 기업 광고를 받고 이제 그 영상을 올린 다음에 뭐 좋아요가 40만 개, 50만 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돈을 받고. 그러니까 약간 인스타그램의 광고 문법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 그런 식으로 풀지 않을까 싶고. 그렇습니다. 어떤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좀 비슷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 틱톡도 영상 길이 제한을 좀 풀지 않을까요? 좀 그렇죠. 유튜브처럼. 결국 처음에는 트위터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결국 처음에는 모든 서비스 다 뾰족하게 시작하다가 유저가 확장되면 될수록 이제 점점 그걸 풀어가지고 거의 다 비슷해지잖아요 서비스가. 그런 식으로 좀 시간 제한을 많이 풀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더 붙일 수 있는 수익 모델이나 이런 게 다양해지니까. 그럼 유튜브와 차이점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그 충성 고객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덴티티가 있다 보니까. 근데 저는 저거 들으면서 스냅챗이 생각이 났는데 네. 스냅챗도 이제 뭐 한창 핫해가지고 이제 뭐 페이스북에서 인수를 한 해 만에 막 이렇게 뭐 10대 그거 했는데 요즘 많이 하향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중 요인 중 하나가 이제 약간 기존의 UI UX를 좀 벗어난 형태로 한 거랑 그 엄마 아빠가 결국은 이제 엄마 아빠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럼 안 되지. 기업 입장에서는 유저가 늘어서 좋긴 했는데 그럼 이제 코어 유저였던 이제 G세대 입장에서는 그럼 딴 데로 가야지 하고 또 이동을 할 테니까 정체성이 바뀌는 거죠. 완전. 그건 의미가 없죠. 근데 저는 IT 서비스도 그 제품 수명주기라는 그 경영학 그 맞습니다. 용어가 통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브랜드든 어떤 제품이든 수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IT 서비스도 결국 처음에는 10대, 20대 얼리 어댑터 사용하다가 30, 40대 붙고 50대 붙으면 이 서비스 이제 그렇죠. 꼰대들이 성숙기를 있어. 넘어 막 나이 든 쇠퇴기로.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력을 잃고 떨어지는 수수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틱톡도 일종의 지금 그냥 핫한 어떤 그런 거를 타고 있는 거다. 근데 좀 너무 우리가 앞서간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또 모르죠. 내년 이맘때 되면 이제 틱톡의 하향세를 저희가 비통에 하면 또 다른 서비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는 이걸 대체하거나 이런 것들. 왜냐면 지금 불과 1년 전에 틱톡이 이렇게까지 화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결론은 Z세대를 이해하는 또는 Z세대가 지금 가장 핫하게 사용하고 있는 어플은 틱톡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다른 여타 국가도 궁금하기는 한데요. 어쨌건 대한민국의 현재 Z세대는 틱톡에 지금 다 몰려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Z세대가 사용하는 어떤 뭐 그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뭐 이런 것들 중에 스타일 쉐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스타일 쉐어 이거 뭔가요? 이거 아는 분 있으신가요? 이건 나중에 링고님 오면 할까요? 아니 스타일 쉐어는 이제 그 패션 같은 경우를 네. 자기가 입고 있는 패션이나 관심 있는 패션 이미지를 올리는 약간 그런
공유 플랫폼 네. 약간 이런 걸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아마 쇼핑몰 형태로 좀 많이 피버팅한 것도 좀 그러니까 확대된 것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뉴스 기사도 최근에 나온 것도 보고 그러면은 네. 스타일쉐어에서 지금 GS25랑 네. 결제를 도입을 해서 했던 게 되게 재미있는 이제 이슈가 됐죠. 그래서 맞습니다. 스타일쉐어에서 결제를 하면은 결제 수단을 뭐 신용카드나 뭐 이런 게 아니라 GS25에 가서 결제를 바로 할 수 있게끔 네. 약간 이렇게 그 결제 수단 확대했다라는 게 좀 되게 재밌는 것 같고 맞습니다. 되게 그 10대들을 타겟팅한 굉장히 좋은 서비스 기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스타일쉐어가 Z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다 갖췄다고 보는 게 어떤 측면에서요? 일단 첫 번째는 약간 그런 SNS 같이 네.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패션에 포커싱 돼가지고 되게 패션 사진을 공유하는 기능.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Z세대 패션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고 그 두 번째는 처음에 스타일쉐어가 이슈가 됐던 게 네. 2015년도에 그 DDP에서 그 플리마켓을 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그만 IT 서비스가 그것도 Z세대라는 좀 한정된 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이렇게 크게 플리마켓을 열었던 자체가 화제가 됐었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오프라인 경험,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경험에 대해 그러네요, 진짜. 하는 걸 봤을 때는 정말 잘 한 것 같고 세 번째는 쇼핑에 대한 경험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저희가 과거에는 쇼핑할 때 네이버에 뭐 반팔을 검색하다 어떤 브랜드를 검색하고 하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의 그 패션 이미지를 보고 그 하단에 바로 콜 투 액션 할 수 있게 그 제품이랑 제품 이미지랑 브랜드랑 가격이 나와요. 바로 결제까지 넘어갈 수 있거든요. 제가 이거에 속아가지고 몇 개 샀는데 그런 식으로 컨텐츠 커머스도 잘 연계해가지고 딱 Z세대에 맞는 그쵸. 서비스라고 느꼈어요. 딱이네요. 뭔가 보고 바로 반응을 할 수 있고 그게 바로 반응이 네네. 되는 것들 그런 것들. 근데 이거는 Z세대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 한번 써본 사람이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계속 구매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만약에 내가 그 스타일쉐어에 있는 누구 중에 나와 체형이 비슷하거나 그럼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옷을 입었는데 뭐 핏이 되게 괜찮더라. 이렇게 하면은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구매를 할 것 같아요. 저도 좀 놀랐던 게 약간 좀 말하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예전에는 그래도 막 몸매가 엄청 좋고 네. 멋있는 사람들이 SNS에 많이 올렸잖아요. 맞아요. 그쵸. 근데 이 스타일쇼 보면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조금 좀 통통하신 분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델핏이 아닌 모델핏이 아닌 사람들도 분들도 누구나 정말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그런 거 당당하게. 보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조금 모델핏은 아니지만 SNS에서 나랑 비슷한 사람이 이 옷을 입고 있는 거 보고 나도 저 정도 핏 나오겠는데?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맞아요. 사실 이제 일반 쇼핑몰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면 대부분 쇼핑몰에서 사진을 입고, 그러니까 옷을 맞아요. 입고 찍으시는 분들은 맞아요. 대부분 되게 몸매 관리를 잘하시는 모델분들 남녀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을 내가 입으면 맞아요. 그 핏이 안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뭐 다시 뭐 반품을 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뭐 못 입고 버리게 되는 뭐 그런 사태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되게 했고 저는 GS25를 그쵸, 이 통해서 부분이 결제 포인트죠? 도입을 했더라는 게 되게 누가 서비스 기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요.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굉장히 10대한테는 좀 큰 문제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카카오뱅크에서 이제 그 10대를 좀 유입하고 싶어서 좀 여러 가지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10대들은 그 카드를 못 만드나 봐요. 맞습니다. 체크카드를. 이 그 기사에 살짝 보면요. 카드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10대 고객을 고려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카드 발급률이 낮은 10대 사용자의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결제 시에는 50% 이상 무통장 거래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용돈 그냥 집어 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ATM을 이용해서 현금을 찾는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제 조카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편의점에 가는 횟수가 굉장히 높죠. 컵라면 사 먹고 뭐 핫도그 사 먹고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 이제 10대가 몰리는 어떤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편의점으로 이제 분석이 된 거고 그러다 보면 GS 입장에서도 10대 고객을 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고 스타일쉐어 입장에서도 얘가 뭔가 결제 수단이 없어서 뭔가 옷을 사기 힘든 친구들까지도 유입을 시키겠다라는 의미 자체에서는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기획을 훌륭하게 한 게 아닌가. 물론 결과값을 봐야겠지만 그래도 Z세대의 편리함
편리함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런 사용 노력이 대단하지 않나. 또 결제 쪽에서 이제 몇백 원 단위를 1000 단위로 입금 받으면 그 나머지 금액을 포인트로 준다는 그런 결제 시스템은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10대 때 직불카드 다 있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엄마가 용돈을 줄 때, 또는 이제 어른들이 아이고 뭐 이렇게 돈 줄 때 5만 원씩 이렇게 그냥 현금으로 주지 직불로 잘 안 주고, 아이들이 그걸 넣어서 거기서 뭐 카드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잘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돈을 진짜 벌 수 있는 쇼핑몰은 10대 타겟으로 하는 게 좋은 게 현금 장사가 그렇게 잘 된대요. 카드 수수료가 안 나서. 그래서 예전에 어떤 제가 들었던 팟캐스트에서 어떤 분이 되게 돈이 잘 벌리는 게 다이어리 사업이 그렇게 돈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대가 웬 다이어리를 사는데, 어쨌건 아직도 일기도 쓰고 다이어리 정리를 하는데 다이어트 안에 스티커를 붙이는 게 한참 걔네들끼리 유행인 적이 있었대요. 그 장사를 해서 몇 억을 벌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현금으로 하는 거야. 뭐 3,000원, 2,000원. 근데 수수료가 없으니까 무통장 입금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빠지면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직불카드를 안 쓴다는 게 아니라 성인이 쓰는 것만큼의 빈도수나 편리함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친구들은 어떤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많이 그렇죠. 열려있지 않잖아요. 뭐 송금하고 입금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아직도 뭐 부모님께 용돈을 타서 이걸 가지고 뭐 5만 원을 가지고 3만 원은 뭐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 오프라인은 그런데 온라인상은 만일에 무통장 그 카드 결제가 아니면 굉장히 귀찮은 과정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직불카드 하나 받아서 그냥 체크카드죠. 체크카드로 결제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GS랑 연결을 한 거죠. 애들 입장에서는 그게 번거롭, 뭐 국민은행 찾아야 돼, 신한은행 찾아야 돼 하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냥 집 앞에 있는 뭐 GS 가서 편의점. 저 ATM이 걔네들 입장에서 사실 500원, 1,000원에 대한 아직까지 그 개념이 없을 수 있거든요. 뭐 주거래 은행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쵸? 물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이 스타일쉐어와 GS의 어떤 이 콜라보레이션을 말씀드린 이유는 Z세대 10대를 이해하는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사례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 Z세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없었으면 이런 콜라보레이션 기획 나오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틱톡에 이어서 조금 재미있는 사례여서 한번 엮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일단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사를 보니까 2018년도 하반기부터 만 12세 이상 청소년이 이제 직북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못했다가 2018년도 하반기부터 풀렸던 거고, 심지어 그래도 부모님이랑 같이 가야 되고 통장도 개설해야 되고 막 이런 것 자체가 너무 번거롭고, 두 번째로 뭐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부모님이랑 만약에 같이 개설을 하면은 내가 사용할 때마다 그 내역이 엄마 아빠한테 들어갈 텐데, 다시금 말하지만 모든 서비스는 일단 엄마 아빠를 배제를 해야 돼요. 맞아. 그렇죠. 그래야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친구들이 나쁜 그렇죠. 짓을 하진 않겠죠. 나쁜 짓 그냥 단지 나의 어떤 개성을 엄마 아빠한테까지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특히 저 때는 그렇잖아. 질풍노도의 시기고 나는 만 원짜리 지금 티셔츠 중2병인데 엄마가 혼내는 건 아니지만 그냥 엄마가 알게 하기 싫어. 약간 이런 거지. 맞아. 야, 맞네. 이거 같아요. 필요할 때 카드를 주는 경우도 많네요. 그냥 부모님들 자기 카드. 자기 카드. 근데 그럼 내역이 뜨잖아. 엄마 핸드폰 제일 싫어. 무신사 띵. 그러면 무신사가 뭐야? 이런 맞아. 식으로 하면 무지하게 신발이 많은. 왜요? 자, 무신사 원래 그거였어요. 신발 쇼핑몰. 알겠습니다. 자, 맞아요. 무신사 얘기까지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계속 그렇죠. 이제 하셔서 하고,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모님을 좀 이제 어떤 그 연결고리에서 좀 잘라내는 게 목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GS25 편의점하고 카드의 유무 자체가 일단은 제가 봐도 학생들은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더라고. 엄마 카드, 아빠 카드가 아닌 이상. 맞아. 그러니까 참 Z세대 타겟으로 고민을 많이 한 서비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디테일하고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잘 포착해가지고 서비스에 녹여냈다는 게 참 괜찮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신사 얘기 나왔으니까 무신사도 Z세대와 연결이 되나요? 우리 군신님 어때요? 그 10대들의 이용률이 굉장히 많은 스트리트 패션으로 맞습니다. 유명한 편집샵. 쇼핑몰이죠. 네. 그리고 이 작년에 1,000억 이상 쇼핑몰 중에 흑자를 낸 곳이 딱 2군데라고 알고 있는데,
이베이 코리아하고 무신사 딱 두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네. G마켓이랑 그거 네, 맞아요, 옥션. 맞아요. 네. 다른 데는 다 적자인데 흑자를 냈다. 1,000억 이상 쇼핑몰 중에. 그만큼 근데 무신사의 많은 구매들은 10대 10대, 20대 초반 Z세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전체 회원 비중 중에 절반 45%가 Z세대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사 같은 사실 이것도 예전에 다 있었던 서비스의 그쵸. 포맷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편집샵 모아둔 것들. 하지만 이제 기존에 저희가 지난 방송의 Z세대 얘기 꼭 어떤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찾아서 하는 그거를 이제 잘 타겟팅한 게 무신사일 수도 있겠다. 네. 신진 패션 브랜드 디자이너 이런 분들. 일단 저도 무신사에 돈을 많이 써가지고 아 그래요? 왜요? 예. 일단 실제 뭐 구매. 스트릿 패션도 당연히 많지만 일단 먼저 무신사 좀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은 무신사가 좀 이렇게 성장했던 배경은 동대문에 있는 거기도 동대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신진 디자이너들을 네. 브랜드 런칭할 수 있게 잘 도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무신사를 통해서 대박나는 브랜드들이 계속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어도 된다 하다 보니까 실력 있는 디자이너들이 이 그쪽으로 무신사를 통해서 몰리고 그러면서 이 좋은 옷이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또 계속 사용자가 유입되고 거기서 결제액이 높아지고 그런 선순환 구조를 좀 가졌던 것 같아요. 핵심은 어쨌든 Z세대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 브랜드에 충성하지 않고 그런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에 기반해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무신사랑 잘 맞았던 것 같고 그래도 무신사가 컨텐츠를 엄청 신경을 많이 써요. 단순히 그냥 포인트네요. 단순히 우리가 기존에 쓰던 소셜 커머스나 오픈마켓처럼 그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를 보고 구매한다기보다는 길거리에 있는 말 그대로 길거리에 가는 어떤 패셔니스트한 그런 사람 잡아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리면서 거기에 그 자신의 제품들을 연결시키든 아니면 자신들이 모델을 쓰면서 최신 트렌드 패션을 소개하든 이런 과정에서 컨텐츠 커머스적인 활동을 잘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또 성공 포인트지 않을까. 그걸 통해서 저도 많은 돈을 썼죠. 그 제 느낌은 이 부모님 세대가 무신사 사이트를 보면 싫어해서 아예 안 볼 것 같은 사이트예요. 왜죠? 옷 스타일들이 약간 그런 걸 입고 다녀 하면 그때요. 딘드 밀리룩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거 네네.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좀 분리가 되는데요. 즉 Z세대를 결론을 내자면 Z세대를 공략하려거든 부모님을 배제하라. 요게 아마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Z세대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바로 서비스를 이탈하고 다른 걸 찾게 되죠. 그리고 또 워낙 선택지가 많으니까. 네, 그래도 그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방송 준비하면서 저희 회사에 있는 Z세대 친구들과 인터뷰를 약간 해봤는데 그런 노력을 했어요? 이제 와서 얘기해요. 왜? 아까 밥 사주면서 뷔페 사주면서 그거야? 했는데 그 친구들 일단 앱 다운로드 과정 자체를 엄청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보통 뭐 할인 쿠폰 준다고 하면 이제 그것만 체리피커처럼 딱 하고 앱을 다시 지우고 아니면 아예 앱 다운로드 스토어로 넘어가면은 안 하고 그 웹페이지로는 하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웹페이지를 하고 또 약간 그 눈이 높아요. 그러니까 서비스에 대한 좀 속도가 느리던지 아니면 UI UX가 어쨌든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디지털 네이티브다 보니까 그렇지. 익숙하다 보니까 직관적인 게 없으면 바로 이탈하겠네요. 이탈하다 보니까 매우 까다로운 고객이죠. 근데 무신사가 처음에는 좀 약간 UI UX가 많이 안 좋았어요. 너무 정신 없었어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지금도 약간은 딴 사이트에 비해서는 조금 불안정한데 전 초반에 망할 줄 알았어요. 그 사이트. 네. 그러니까 어쩌면 이미 우리도 그들이 보는 눈높이와 좀 다른 어떤 취향을 가져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지난 방송에 저희가 Z세대 얘기를 하면서 이번 방송에서는 이제 Z세대가 열광하는 틱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앱 서비스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거와 함께 조금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뭐 스타일쉐어, GS의 뭐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무신사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Z세대에 대한 어떤 스타트업 움직임,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아무튼 서비스를 좀 얘기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못다한 말씀? 근데 이건 좀 다른 느낌의 얘기인데 제 개인적인 경험상 네. UI UX가 안 좋아도 쓰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쓰는 거는 이제 책 살 때 주로 사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는 크롬도 안 되고 다른데
굉장히 UI, UX도 불편한데 저는 여기서 사거든요. 근데 왜냐면 쿠폰을 할인 쿠폰을 자주 줘서 그러면 지금 도서 정가제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라서 네. 한 권이라도 2,000원이라도 더 싸게 사는데 저는 좀 불편해도 그 사이트를 이용하거든요. 그것처럼 UI, UX가 좀 불편하더라도 뭔가 메리트가 있으면 누구한테든 특히 뭐 지금 지세대는 지세대한테 메리트가 있으면 뭔가 구매나 충성도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생각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핵심 코어를 하나 그쵸. 잡고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무신사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 얘기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10대, 그러니까 지금 Z세대는 그런 거에 대한 학습력이 더 빠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문득 드네요. 자, 우리 자, 상대님. 저 마지막으로 또 하나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약간 이 오프라인적인 부분인데 Z세대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대림미술관이 핫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예, 대림미술관이 핫해요. 맞아요. 대림 산업? 대림미술관 핫한 줄한테 그게 Z세대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네, 그렇죠. 대림산업이 만든 미술관이잖아요. 대림산업이 만든 대림미술관 효자동에 있는 효자동에 있는 거랑 그다음 그 한남동에 있는 디뮤지엄 이렇게 해가지고 핫한 게 일단은 우리가 전시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저희 세대 때만 해도 약간 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가격도 좀 비싸고 약간 어느 정도 상류층이 좀 많이 가는 아니면 그런 허들이 높았는데 일단 이 대림미술관이나 디뮤지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작가들도 엄청 영해요. 맞아요. 대부분 밀레니얼스의 작가고 그 티켓 그 전시의 비용도 엄청 저렴하고 3회 10,000원이었던 그런 패키지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뭐 가수 공연이라든지 맞아요. 이벤트랑 그런 콜라보 해가지고 연계도 많이 하고 핵심은 우리 Z세대들이 좋아하는 후기 남기기를 사진 남기기를 최적화하게 많이 해놨다. 예, 그래가지고 이걸 좀 얘기하고 싶었고 그래서 좋은데요 이거. 대림미술관은 저도 많이 가보긴 하는데 그런 소구점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 대림미술관이 원래 그런 데가 아니었는데 맞아요. 불과 한 4년 전, 5년 전부터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되게 좁거든요. 대림미술관이. 맞아요. 미술관 치고는 갤러리 치고는 가정집을 리모델링 굉장히 작아요. 효자동에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Z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경험치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니까 갤러리가 벽에 걸린 어떤 미술이 아니라 그런 걸 경험하고 가서 바로 사진 찍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이런 것들도 어쩌면 Z세대를 굉장히 잘 공략한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 대림 산업이라는 거 이 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되게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측정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대카드가 슈퍼 콘서트 하면서 그런 느낌이죠. 대림 이편한 세상 뭐 이런 거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도 뭐 측정할 수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그럼 Z세대가 엄마한테 우리 이제 이편한 세상으로 이사 가자고 엄마 대림 몰라 이러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이것도 약간 대림이가 보면서 좀 Z세대의 특징이라고 보는 게 어떤 걸 빨리 소비하잖아요. 보통 전시라는 건 저희 예전에 맞아. 생각이 진득히 보고 맞다. 뭐 큐레이터 아주 막 설명도 하고 뭐 그리고 엄청 길어 루트가 그리고 공부도 미리 해가야 되고 끝나고도 공부하고 과정에 공부하는데 이건 진짜 짧게 보고 스낵컬처 보고 진짜 기억도 안 남을 정도로 짧게 스쳐 지나가요. 맞네. 그런 거 봤을 때는 딱 Z세대의 호흡에 맞게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다. 저는 디뮤지엄 아까 그 대림미술관이 그렇게 막 변모를 하면서 좀 짜증났던 세대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왜냐면 이 전시가 너무 적지 않아? 저도 약간 그리고 너무 작품 수 적지 않아? 너무 정신없지 않아? 이래가지고 이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지금 우리 상디 얘기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Z세대가 좋아하는 포인트였네요. 제가 독립서점 가서 느꼈었던 것처럼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책이 적지 않아 책이 뭐 되게 이런 적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전시를 하려고 하면 네임밸류가 있어야 되고 유명한 사람들만 있다 치면은 어떻게 보면 여기는 진짜 신진 작가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상업 작가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술과 상업의 그 사이에 그런 전시들이 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정통 미술은 아니더라도 근데 그래서 미술계에서는 약간의 외면을 당할지 이단화일 수 있지만 Z세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왜 이거 노션에 안 올리셨어요? 지금 생각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요? 제가 약간 Z세대 DNA가 있나 봐요.
아니 지난 방송에 타코님, 이제 이번 방송에 상대님이 어찌나 젊은 어떤 세대로 편입하고 싶으신지 그런 욕망을 드러내고 있으면 두 분이 잘 사이좋게 지내시기 바라고요. 감수성이 맞는 것 같아요. 어쩐지 제가 상대님과 약간 그 교감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두 분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아마 이 Z세대 얘기도 우리 항상 모든 방송이 그렇지만 뭐 한 번에 끝날 만한 방송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번에도 이런 부분과 함께 좀 스타트업 또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방송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후기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또 열심히 다른 부분에 있어서 준비해서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스 설마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